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다양한 전립선 비대증 수술, 어떤 수술이 나에게 맞을까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게 된 서울 베스트 비뇨의학과의 안치환 원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 간단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고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되었고요. 지금 대한비뇨의학회 홍보위원으로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게 됐고, 충격파 재생의학회에서는 학술이사, 비뇨의학과 의사회에서는 학술위원 맡고 있습니다. 이제 전문 진료 분야는 흔히 이제 전립선 하시는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하부요로 증상,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증상 외에도 다른 여러 증상들이 다른 이유로 또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소변 보실 때 불편한 증상들을 주로 보고 있는 그런 의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진단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소변이 좀 불편해. 아니면은 어디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좀 커진 것 같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궁금해서 찾아오시거나 이제 따로 문의를 많이 주시거나 하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진단은 전립선의 크기가 커진 것만으로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전립선 크기의 증가를 먼저 보고 이로 인한 배뇨 증상, 이렇게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배뇨 증상이 동시에 있을 때 양성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이제 하부요로 증상, 이렇게 질환을 진단하게 됩니다. 네. 보시면 어떻게 커진 걸 보느냐, 이 부분을 남성분들이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건강검진에서는 이제 하복부를 통해서 초음파를 보고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복부 초음파는 편할 수는 있어도 구조와 크기를 정확하게 알기에는 아무래도 거리가 있으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문을 통해서 직장과 전립선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초음파를 통해서 크기를 보게 됩니다. 이제 그림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정상 전립선일 때의 크기가, 정상을 우리가 16에서 20cc 혹은 20g 정도로 보는데, 비대해진 전립선은 그거보다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많이 커지게 되면 저 개인적인 경험은 거의 한 300g 정도 되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많이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크기가 커지는 것, 그리고 네, 저희가 많이 쓰는 IPSS라는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가 스스로도 체크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면 이렇게 쭉 하신 다음에 이제 점수를 합산해서 1점부터 7점은 좀 경미한 증상이다. 그리고 넘어가서 8에서 19점은 중간 정도다. 20에서 35점은 상당히 심한 정도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거는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체크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통용이 되고, 우리나라 이제 한국어로도 다 이렇게 번역이 돼서 동등하다라는 게 증명된 것인 만큼 쉽게 보실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체크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점수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나이 들면 다들 불편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흔히들 전립선 비대증을 50세에 50%, 70대에는 70%, 90세가 넘으면 거의 다 이렇게 겪는다고 하실 만큼 하부요로 증상들은 많이 겪고 계신데, 사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부터 진료를 많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유병률,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요. 나이 들면 다들 이런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견디시다가 어떤 분들은 괜찮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드시고 싶은 물이 많이 함유된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도 많이 못 드시게 되고, 또 자다가 자주 깨시다 보면 실제로 어느 통계에서는 이제 야간뇨가 2번 이상 있는 이제 고령의 남성에서 고관절, 그래서 그 고관절의 골절 가능성이 2~3배 이상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더 진행이 되게 되면 방광의 기능이 처음에는 가역적인 변화, 수술하시거나 약물 치료를 통해서 되돌릴 수가 있는데, 더 진행이 되게 되면 비가역적인 변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손상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장 기능에 손상이 되기도 하고, 방광 기능이 너무 저하돼서 수술을 정말 이렇게 공격적으로 싹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방광 기능이 가역적인 부분은 돌아오지만 비가역적인 부분이 여전히 남아서 계속해서 약을 드셔야 되는, 약을 드시면서도 예전처럼 아주 편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어서, 내 지금 상태와 왜 불편한지, 당장 수술적인 치료나 약물 먹는 게 불편하다고 하시더라도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그런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이 되면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를 보면 사실은 막 이것저것 무섭기도 하고 내가 약 먹는 게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습관 점검만으로도 상당히 개선이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약물 치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수술적인 치료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약물 치료를 통해서 효과가 아주 뚜렷하지 않다거나 나는 약 먹는 게 좀 안 맞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제는 조금 더 수술적인 치료를 선제적으로 당길 수 있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합병증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해 드린 자가도뇨나 상치골 방광루, 이름이 좀 어렵죠. 상치골 방광루 같은 경우에는 배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소변줄을 달고 계시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는 신경학적 증상, 이제 뇌나 척수 손상이 있으시다거나 전립선 비대증이나 다른 질환들이 너무 오래 지체되었을 때 치료가 이럴 때 하시게 되는 선택들이라서 오늘 자세히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내 상태를 조금 더 빨리 알수록 좋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하나의 예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습관 점검과 교정만으로 치료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가 물을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물을 많이 드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 실제로 자기가 많이 드시는 걸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커피라든지 차 아니면 몸에 좋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물을 달여서 드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런 것도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야채 몸에 좋죠. 과일도 참 제철 과일 좋죠. 그런데 과다하게 드시거나 드시는 시간대에 따라서는 야간뇨를 유발한다든지 또 빈뇨를 유발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이제 코를 푸는 그림인데 이제 감기약 드실 때도 전립선 비대증이 상당히 심하고 수술적인 치료를 권유받았는데 조금 망설이고 계시다거나 내가 사실은 방광 기능에 좀 문제가 있다고 들으신 분들한테는 그 감기약 드시는 것만도 조금 위험할 수 있어서 평소에 인지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나는 물 많이 안 먹는데 나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그냥 힘든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그럴 때 이렇게 숙제를 좀 해오실 수 있겠냐라고 해서 몇 시에 소변을 얼마 보는지 아주 귀찮죠. 그러니까 다 적으시기. 그래도 본인이 불편하신 게 있고 잘 말씀드리면은 다들 잘 적어주세요. 그래서 몇 시에 소변을 얼마 봤는지 낮에도 적고 밤에도 적고 요즘은 고령 환자인 분들도 고령이신 분들도 보통 주간에 일을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늘어서 주말에 보통 많이 적어 오시는데 그러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72시간까지 만약에 어려우시면 48시간만이라도 좀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서 해석을 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측정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안 먹는다고 나는 물 안 먹는데 자꾸 본다. 하루에 뭐 5리터의 소변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래요. 드시지 않은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납득을 하시고 내가 물을 많이 먹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의사와 공유를 하시려면 이렇게 측정해보고 이렇게 배뇨일지를 써보셔야 서로 공유가 되고 이해를 하는 그런 첫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분을 섭취를 제한하거나 야채 과일 좋아하시지만 드시는 시간을 좀 조정함으로써도 충분히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물 치료하시는 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몇 알의 약을 드시고 계시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 대부분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그만큼 신경이 쓰이고 먹기 싫을 때도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전립선 약이라고 딱 특정해 놓으면은 약의 종류가 한 2가지 정도 있고 방광약은 1가지 그리고 가끔 쓰는 약 하나가 더 있는데 조금 힘드신 분들이 드시는 거라서 여기다 굳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야간요 약 이렇게 하면은 자다 깨는 걸 막아주는 우리 원래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행효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제 노화에 따라서 조금씩 호르몬이 좀 옅어진다고 표현을 해드려요. 근데 이런 분들은 체질적으로도 그렇고 노화에서 이 항인효 호르몬 나오는 게 조금 더 저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외부에서 저녁 때 공급을 해주는 거죠. 전립선 약은 평활근을 좀 풀어주거나 남성 호르몬 전환을 좀 막아줘서 많은 또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왜 그 탈모약이랑 겹치는 약이 바로 이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이렇게 약 드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들을 해주세요. 그래서 약 먹으면 낫느냐, 약을 바꾸면 더 좋아지느냐, 약 개수를 추가하면 더 좋아지느냐, 아니면 언젠가 끊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게 좀 지겨운 질병일 수 있어요. 약물을 계속
뭐 드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여기서 언급해 드린 여러 가지 약물의 종류가 있지만 약을 드셨을 때 낫느냐는 질문은 드실 때 증상 호전이 아니라 언젠가 끊고 나서도 증상이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느냐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약을 드실 때의 효과를 누리는,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조절하는 약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약을 바꾸거나 개수를 추가했을 때 부작용이 어떤 분들은 안 맞는 분들이 맞게 되는 경우는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약의 개수를 추가한다고 해서 처음에 효과가 100이었을 때 약이 2개가 된다고 200이 되지는 않고 보통 한 20% 혹은 30% 정도 이렇게 조금 더 증상이 개선되는 정도다,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질문 중에 2개 먹으면은 2배 좋아지느냐는 질문을 하셨던 환자분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환자분들이. 약 먹으면 되는 정도 크기라고 들었고, 그래서 약을 먹고 있는데 계속 불편하신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를 이제 꼽자면, 실제로는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 모양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전립선이 생긴 방광이랑 딱 붙어 있는 그 모양이 안 좋은 경우가 있고요. 다른 전신적인 문제가 동반된 경우에는 실은 뭐 신경학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경우에는 그 신경학적인 증상들을 진료를 보고 있는 곳에도 꼭 배뇨 증상이 내가 있다,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비뇨의학과의 이야기니까 먼저 있는 구조적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화면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수행하는 내시경 화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구분이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가운데 아래쪽에 봉긋하게 올라와 있는 게 이제 사정할 때 정액이 나오는 부분, 요도 둔덕이라고도 하고 정구라는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누워 계실 때 기준이니까 왼쪽 위에 커튼처럼 내려오는 부분은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오른쪽 외측엽이고요. 오른쪽에 드리워져 있는 부분은 환자 기준으로 왼쪽 외측엽입니다. 그런데 가운데가 완전히 막혀서 방광이 뚫려 있지 않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분을 해서 보여드리면, 제가 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전립선 비대증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을 가지고 있다면 거의 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외측엽들이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방광 목 구조에 이상이 있는 부분입니다. 방광 목 구조의 이상이라는 건 저 뒤편에 이렇게 벽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 목이 높다라고 표현하는 건, 저희가 이렇게 내시경을 진입하다 보면 이렇게 앞으로 쭉 못 가겠죠.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위쪽으로 올라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왜 비가 많이 오면 주차장에 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차수벽 같은 거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웠을 때 이런 차수벽이 내 몸에 방광에서 전립선 넘어가는 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수벽을 하나 건너서 뒤에 가면 다시 또 전립선 비대증 그 조직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꽉 막히게 되고, 약을 드셔도 호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약을 드셔도 처음부터 효과가 충분치가 않거나 2, 3년, 길어도 한 5년 정도 지나면 약이 안 듣는데 안 먹으면 더 심해서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거 두 번째로는 이제 구조 문제에서 중엽비대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왼쪽이랑 오른쪽 옆을 말씀드렸습니다. 왼쪽 외측엽, 오른쪽 외측엽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체질에 따라서 이렇게 가운데 옆이 발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형태인데, 마치 혀처럼 방광 그 목을 딱 이렇게 가로막혀 있게 됩니다. 실제로 B 왼쪽 그림은 좌우측엽만, 외측엽만 있는 경우고요. C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가운데 이렇게 낼름하고 있는 혀처럼 보이는 부분이 바로 중엽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제 우리 그 내시경 사진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돼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 중엽이 너무 튀어나와 있어서 이게 무슨 그냥 안 보이는 사진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먼저 그림을 보여드린 건데, 이 정도로 중엽비대가 있으면 사실은 외측엽비대가 거의 없고, 실제 전립선이 30g이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전립선 비대에서도 요패, 소변을 아예 못 보는 상황이라든지 너무 불편해가지고 나는 이제 못 살겠다, 이런 분들도 실제로 많이 계세요. 그래서 크기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 약이 안 들을 때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두 가지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약물을 계속 먹는 게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약으로 증상이 완전히 개선이 안 되면 어떻게 치료를,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을 언제 해야 되느냐, 이제 전립선 치료 가이드라인이 이제 미국 비뇨의학회에서 만들어져서 있습니다. 이걸 다 볼 건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가 수술의 선택을 할 때 의사들이 이걸 적응증이다. 그래서 맞는 이제 맞는 경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먼저 보여드리는 건 좀 무시무시한 경우들입니다. 절대적인 적응증이라고 하는데요. 신장 기능이 망가졌거나 요폐, 소변을 못 보는 일이 2번 이상 생기거나 방광에 돌이 전립선으로 해서 계속 생기거나 전립선 비대 조직에서 피가 계속 나는 혈뇨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물의 치료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거나 나는 부작용 때문이거나 특히나 젊은 분들에서 요즘 많으신데 약물을 내가 지금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기 시작하면 다른 약을 하나도 안 먹고 전립선 비대증 약만 먹는 거예요. 한편에서 이런 분들이 있고 한편에서는 원장님 저는 약만 먹어도 저녁 때 배가 부른데 약을 또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약 개수가 늘어나서 효과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데 개수를 계속 늘려야 되겠느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대적인 적응증 그러니까 수술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경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수술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다양한 수술 중에 나한테 맞는 수술이 뭐냐라는 거를 조금 이제 잡아봤는데요. 왼쪽 위에 있는 경여도 전립선 절제술이 어떻게 보면 가장 고전적인 수술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홀랩 수술이 한 28년 전쯤에 나왔는데 현재도 굉장히 뛰어난 수술이라고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 유로리프트는 전립선 결찰술 그러니까 잘라내지 않고 묶어줌으로써 해결해주는 방식이고 그 왼쪽 아래에는 리줌 수술이라 그래서 요즘 점점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증기를 쬐어서 조직을 괴사시키고 또 흡수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아이틴드 수술이 비교적 좀 최근에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스텐트를 일시적으로 삽입해서 조직 괴사를 그 철 스텐트로 이제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서 조직들이 괴사가 되고 길이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술이고요. 마지막으로 아쿠아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로봇으로 워터젯을 분사해서 비대 조직을 정확한 깊이로 잘라내게 만들어진 그런 수술법들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은 굉장히 오랫동안 표준 수술법이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예전에는 개복 수술밖에 없었던 시절에 좀 획기적인 수술이었는데 1960년대에 개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당연히 개량된 수술법들이 많이 나왔지만 현재도 대학병원에서도 많이 하고 개인의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요. 다만 아쉬웠던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완벽하게 제거하는 그림으로 잘 그려주셨는데 실제 내시경으로 봤을 때는 전립선의 정상 조직 캡슐과 안쪽에 비대 조직이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대 조직을 완전하게 제거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그러면서도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다가 나한테 중요한 조직들을 잘라낼 수가 있어요. 열 손상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재발률이 상당히 높다. 많이 잡히는 경우에 거의 한 20%까지도 얘기를 하고 출혈도 요즘에는 기구가 좀 더 좋아져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출혈도 상당하다 이렇게 조사가 많이 됐었고 성기능 장애의 대표적인 게 발기부전도 일부 생기고 사실 꽤 많이 생겼다는 보고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엔 시간이 많이 줄어서 다음으로는 정액이 안 나오게 되는 역행성 사정도 많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외괄약근을 특히 다치게 되면 손상성 요실금이 생길 수 있어서 사실은 예전에는 약물 치료를 충분히 시행한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도록 했었는데 그랬던 이유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부작용 그리고 재발 때문이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도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표준 수술법을 이제는 대체한 수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홀뮴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탈액술 이름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 이렇게 위에 그림을 보시면 사실 얇은 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얀 조직들을 떼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홀뮴 레이저라는 건 원래 군수용으로 개발된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파괴도 가능하고 우리 몸에서는 지혈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대 조직과 원래 정상 조직을 잘 구분해서 완전히 떼어낸 다음에 방광 위로 두 번째 그림 보시면 방광 위로 밀어 올려서 분쇄기를 통해 밖으로 뽑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수술했을 때의 장점은 아까 볼 수 없었던 비대 조직과 실제 정상 조직 사이를 구분해서 완전히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재발률을 거의 0%대로 완전히 줄이게 됩니다. 실제로 이거 제가 수술했던 영상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레이저를 통해서 절제를 하더라도 굉장히 깊게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층을 찾아가면서 중간중간 보면 전립선 결석이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전립선 결석은 대부분 그 정상 조직과 비대 조직 사이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돌이 나오면 여기가 맞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절제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전의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에 비해서 조금 더 완전에 가까운 수술인데, 출혈은 같이 하면서 많이 지혈이 된다고 하시는데 천천히 하면 그렇고요. 그리고 전립선이 아주 크신 분들은 혈관도 그만큼 발달해 있기 때문에 레이저만으로 출혈이 잘 멎지 않을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성기능 장애의 대표적인 걸로는 발기부전은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역행성 사정은 실제로 많이 수술하신 분들은 거의 100%에 가깝게 생긴다고 할 정도로 역사정이 상당히 많이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요실금이 좀 생깁니다. 요실금이 일시적 요실금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6개월에서 12개월 뒤에는 1%대로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1%대까지 떨어질 때까지 환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수술 직후에는 한 15%, 20% 가까이 생긴다고도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더 잘 살리고 어떤 부분을 더 잘 절제해야 되는지를 항상 고민하게 만든 지 2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많은 이제 비뇨기과 의사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수술이다. 수술의 소변에 있어서의 결과는 굉장히 좋은, 지금까지 어떤 수술에도 지지 않는 그런 수술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굉장히 이제 한동안 최근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가장 핫했던 수술법입니다. 전립선 결찰술인데, 기존의 조직을 절제하는 방식에서 처음으로 벗어나서 그 결과를 입증했던 수술법입니다. 비대 조직을 묶어서 요도를 넓히는 방법인데요. 아래쪽에 왼쪽 위에 보시면 저렇게 총처럼 생긴 저런 기구들을 하나의 임플란트마다 저 총을 하나 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만들려면 저런 총이 4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고가의 시술이기는 한데, 사실 이게 굉장히 장점은 뒤에서도 설명드릴 텐데,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보존이 상당히 탁월한 편입니다. 아래쪽에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꽉 막힌 전립선을 유로리프트 3개를 넣어서 이렇게 오른쪽처럼 넓혀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실제로 유로리프트는 이렇게 3개가 삽입이 된 경우고요. 잘 넓어지면 그 결과도 상당히 좋은 수술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기능 보존이 탁월하고 사실은 가역적이다. 클립을 넣은 다음에 클립을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결찰술이 안 맞는 것 같다, 아니면 하고 나서 당기는 느낌이 조금 더 섬세하신 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은 좀 당기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그냥 빼고 싶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조금 수술이 복잡하긴 하지만 빼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잘라내는 수술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역적인, 굉장히 좀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다만 한계가 있다면, 그러나가 여기 있는데, 증상 개선 정도가 조금은 약한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홀랩이나 뒤에 말씀 또 드릴 아쿠아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요속 개선 정도가 보통은 1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초에 더 나오게 되는 소변의 속도가 10mm가 넘는다는 건데, 유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제조사에서 거의 이제 펀딩을 해서 냈던 논문도 한 7 정도, 8 정도 나오고, 실제로 제가 그래도 한 1000건 이상은 한 것 같은데, 유로리프트를 통해서 이제 개선되는 정도는 한 6 정도로 보는 게 맞고, 약을 통해서 개선되는 정도가 3에서 4, 3 정도라고 보니까 한 2배 조금 안 되거나 2배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많이 불편하지는 않지만 나는 기능을 꼭 보존하고 싶어, 이런 분들한테는 전립선 결찰술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현존하는 수술 중에는 거의 유일하게 사정 기능을 100% 보존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선 상태가 유지가 조금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앞서 보여드렸던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이 동반된 경우에 특히 이런 문제들이 좀 생깁니다. 그런 분들 아닌 분들 다 이렇게 통계를 냈을 때 5년 뒤에 재수술 비율이나 이제 추가로 약을 드셔야 되는 비율이 약 10%, 10%, 그래서 재발률을 20%까지도 잡는 그런 연구들이 있을 정도로, 유로리프트는 환자분의 전립선 모양과 크기를 정확하게 보고 시술을 했을 때 오래 쓰실 수 있고 만족도도 더 높은 시술이 맞습니다. 그래서 구조 이상이 동반됐을 때 실제로 이렇게 아래쪽 그림처럼 빨간색 그림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가 2개 있죠. 그만큼 전립선 비대 조직이 많이 자라 들어온 한쪽에 비대칭적인 비대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 초록색이 일반적인 방법이고, 아래쪽에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중엽비대가 가운데 혀처럼 올라와 있을 때 이 조직 자체를 안으로 끌어당겨서 묶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빨간색이나 노란색으로 표현된 이런 유로리프트 시술 방식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집도의를 꼭 만나시길 바라고, 사실 이런 경우에는 1번으로 권하는 시술이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나는 기능적으로 보존이 꼭 필요하고 이런 구조에서는 유로리프트 이렇게 하는 술자를 만나야겠다라고 하시면 꼭 경험 많은 집도의를 만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구조 파악이 정말 필수적이고, 시술법이 좀 더 어려운 방식들까지 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리줌 수술입니다. 요즘에 점점 더 많은 분들이 택하고 계신데 수증기를 이용해서 조직을 괴사시키고 괴사된 조직이 내 몸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거를 기다려주는 어떻게 보면 절제식으로 우리가 허가가 나 있는데 정확하게는 저는 축수술이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내시경 기구가 들어가서 침으로 증기를 쏘죠. 예전에는 이거를 전자기장으로 그냥 뜨겁게만 해서 없애던 방식이 있었는데 재발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지금 증기로 수증기로 하고 나니까 그 세포 간질로 이제 수증기가 들어가서 더 많은 조직을 더 제대로 괴사시키더라라는 결과들을 이용해서 나온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시술하고 나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기보다 한 달에서 세 달, 제일 효과가 좋을 때는 세 달째부터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괴사가 된 조직이 흡수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한 시술입니다. 보시면 제일 좋은 거는 어떻게 보면 체내에 이물질이 남지 않는 게 비절제식 방식 중에는 상당히 좋은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결찰술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암 진단을 혹시라도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 최근에 MRI를 많이 찍으시는데 금속이 있으면 MRI를 못 찍는 건 아니지만 더 정교하게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리줌 수술을 받으신 분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요도 카테터 소변줄이라고 하죠. 수증기를 쏘면 붓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좁아서 우리가 수술을 받게 되는 건데 다시 더 좁아지게 되니까 요 폐가 바로 뽑으면 거의 다 오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빨리 빼시는 집도의 선생님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선생님마다 좀 다르신데 보통 한 일주일 정도는 소변줄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좀 한계점 중에 하나입니다. 증상 개선 정도도 보시면은 사실 이 원리 자체는 유로리프트와 동일합니다. 조금 납득이 안 되실 수 있는데 하나는 클립으로 묶어주는 거고 하나는 수증기를 쬐어주는 건데 어떻게 원리가 같냐? 처음부터 유로리프트는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묶은 상태로 괴사를 시켜야 됩니다. 그 조직들이 괴사되고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어야지 단순히 묶어준 것만으로는 증상 개선이 효과가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리줌 수술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증기를 통해서 괴사 조직을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중장기적으로는 괴사를 시킨다는 특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증상 개선의 정도도 연구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좀 이런 말씀이 적절할지 모르지만은 누가 더 많이 개입했느냐에 따라 조금씩 어떤 게 좋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실제로는 거의 유사합니다. 개선 상태의 유지 면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의 깊이가 그렇게 깊이까지는 못 들어가는 만큼 거대 전립선에서는 사실 증상 개선의 유지가 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리줌의 광고에서 사실 저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사정 기능 보존이 굉장히 이제 강조가 되어 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사정 기능이 보존되는 확률이 100%는 아닙니다. 거의 이제 85%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많은 이제 집도의 선생님들께서 이 확률을 더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추후에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뒤에서 소개해드릴 워터제 수술 같은 경우에도 초기보다 최근 연구에서 사정 기능 보존 확률이 더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는 그런 개선된 방법들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수술이고요. 구조적인 문제, 특히나 아까 보여드렸던 방광목이 높아 있는 경우에 차수벽 같이 있는 부분에는 우리가 수증기를 통해 차수벽을 내려줄 수가 없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효과가 증명된 게 아직은 없다는 그런 한계도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그렇게 흔한가라는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전립선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약을 드시다 오셨다는 분들의 거의 60% 이상이 방광목이 높은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들었으니까 리줌 수술도 좋겠지라고 해서 의원을 방문하시게 되면은 꼭 구조적인 문제를 잘 보는 의사를 만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아이틴드 수술이라는 또 다른 방식인데 이제 뭐 일본의 올림푸스사에서 만들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안쪽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얼기설기 철사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모양으로 된 철사를 실제로는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방광목에서부터 전립선 와까지 쫙 늘려놔요. 늘려놓고 5일에서 7일 정도 뒤에 다시 제거를 하게 됩니다. 마취를 처음에 넣을 때는 하고 뺄 때는 요도 카테터를 통해서 대부분 마취 없이 꺼내야 되게 조금 불편감은 있으신데 그래도 아이틴드도 마찬가지로 내 몸에 남는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마음이 편한 그런 시술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비절제식 방식과 원리는 어떻게 보면 동일합니다. 괴사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텐트를 넣고 안쪽에서 꽉 바깥쪽으로 조여서 괴사를 유도하자 이런 방식으로 나온 수술인데요.
좋은 거는 이제 이물질이 남지 않는다. 다음으로 성기능 장애의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유로리프트에 비해서 나온 지는 얼마 안 돼서 현재로서 장기적인 결과까지 보장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성기능 장애의 확률은 저는 앞으로도 원리상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정기능 보존을 필요로 하시고 나는 좀 내 몸에 뭐가 남는 게 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이틴드도 이제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방광목 거상, 아까 말씀드렸던 방광목이 높은 환자분들에 있어서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짧은 시간 괴사로도 상당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런 분들에서 방광목 거상에도 그 틀이 모양을 많이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하고 그 효과도 주변에서 이제 최근에 집도하시는 분들의 평을 같이 공유해 보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계점은 이제 스텐트를 내 몸에 철사가 들어있는 상태를 며칠 동안 유지하셔야 되잖아요.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 뺄 때도 조금 자극이 있고, 이 스텐트 자체도 굉장히 조금 자극이 있다고 해요. 근데 뭐 우리가 좀 뭐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이런 말들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많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효과가 좀 더 좋더라는 우리 저희의 평, 아직 이제 연구 결과까지 나온 건 아닌데 그런 말씀들은 있으십니다. 다만 증상의 개선 정도는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수술보다도 조금은 떨어지는 게 지금의 중론인 것 같고, 개선 상태 유지 면에서도 계속해서 잡고 괴사를 시킨다거나 수증기를 쐬서 괴사시킨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철사로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만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선 상태 유지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브로셔라든지 매뉴얼에서 이렇게 봤을 때에도 3년이 지나간 다음에는 소변 속도 개선폭들이 조금씩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한 7 정도 좋아졌다가도 3년 정도 뒤에는 4 정도로 다시 좀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조금 장기적으로는 불만족스러울 수 있는, 그래서 일시적으로라도 내 기능이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성기능 장애는 나는 정말 안 된다, 이런 분들한테는 아이틴드 수술이 적합한 방식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쿠아블레이션입니다. 워터젯 수술이다, 로봇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우리 로봇 수술 이제 얘기하면은 많이 생각하시는 다빈치 로봇, 혹은 최근에는 뭐 휴고라든지 다른 로봇들이 암 수술을 많이 도와주고 있고 합병증도 많이 줄여주고 있는데, 그런 수술보다도 로봇 수술로서의 이제 자동화 단계는 조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도를 주면 로봇이 자신이 스스로 막 절제를 하는 그런 수술이니까요. 그래서 내시경과 초음파를 동시에 봐서 깊이와 내가 지켜야 될 구조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 그 다음 장점은 워터젯을 쏘기 때문에 열을 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그림은 로봇 팔이고요. 네, 실제로 제가 이제 하는 장면들을 영상으로 좀 담아보면은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서 깊이를 지정하게 됩니다. 깊이를 지정하면 이게 미리 단위로 조절이 되는데, 실제로 초음파에서 보면 내괄약근과 외괄약근을 동시에 보고 다 보존할 수 있게 되고, 실제로 사정이 일어나는 전구 주변 조직들도 자유롭게 보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워터젯은 딱 그만큼만 절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광 목 구조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이상이 있을 때에도 보다 이상적인 구조로 만들어드리기에 굉장히 좀 적합한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장점은 이렇게 물을 통해서 절제를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면은 오른쪽 위에는 시술을 하고 나서 실제로 현미경으로 그 조직을 일부 떼어서 봤을 텐데, 우리가 열을 가하지 않고 절제했을 때는 나머지 조직들이 잘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을 보시면 열을 많이 가했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지연성으로도 괴사가 되더라. 우리 왜 얼굴이나 이런 데 레이저 받으시면 한동안 굉장히 화끈거리고 아프시지 않습니까? 근데 또 심하게 받으면 후유증이 생기고 오래 가는 것처럼, 우리는 전립선을 둘러싸고 있는 발기에 관여하는 신경이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얇다고 해서 이제 전립선 수술하시는 분들 아프로디테의 베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얇은 막이 이렇게 열에 의해서 괴사가 되게 되면 당연히 성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을 가하지 않고 절제하는 건 그런 장점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하면서도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절제를 해서 가운데 이제 6시 방향을 살리면서 사정 조직을 보존을 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좌 한번 우우 한번 이렇게 절제를 하기 때문에 나비상 절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절제 시간과 수술 시간이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여기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그래프가 기존의 경유도 전립선에서 걸리는 시간인데, 저 뒤에 선이 없는 이유는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은 거대 전립선에서는 시행이 조금 어렵습니다. 출혈 때문도 그렇고 재발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쿠아블레이션을 시행했을 때 거의 뭐 절제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5.8분 평균으로 나오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6분 만에 수술이 끝나지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파란 선이 저희 아쿠아블레이션 이제 수술의 시간인데 다른 수술에 비해서도 상당히 거대 전립선 250g 이상의 전립선에서도 압도적으로 짧은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절제식 수술로서는 뛰어난 요소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설문지에서 개선 효과도 굉장히 크고 수술의 효과도 오래 지속되는 편입니다. 최근에 8년 데이터까지 나왔는데 홀랩에 비해서도 그리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와서 기존에 이제 가장 좋은 수술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홀랩에 비해서 이게 또 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까지 나왔고 성기능 장애는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확률은 낮은 편이고 요실금의 위험은 매우 낮음이라고 제가 표시는 했지만 제가 약 한 1000건 정도 진행을 하면서 현재까지 손상성 요실금이 생긴 환자는 아직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요실금 걱정으로부터는 완전히 좀 자유로운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거는 제가 다른 데서 회의했던 건데 왜 이런지 사실은 홀랩을 처음에 개발했던 피터 길링이라는 분이 계세요. 뉴질랜드에 있는 한 의사신데 그 홀랩 수술만으로도 세계적인 대가가 되셨죠. 그래서 저도 따로 뵙기 위해서 뉴질랜드 가서 왜 아쿠아블레이션 이렇게 요실금도 안 생기느냐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그 원리를 지금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세로 단면이에요. 세로로 잘랐을 때 우리 전립선 주변에 있는 괄약근이 이렇게 말발굽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부분 중에 특히나 12시 방향이 좀 더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거의 완벽하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도 손상에 의한 요실금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대화를 했던 그런 기록들입니다. 다만 아쿠아블레이션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로봇이 다 해주는 수술이 아닙니다. 아까 설계도 그린 거 다 제가 손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초음파 보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거기에 맞춰서 로봇이 수술을 해주는 거지 가끔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로봇이 수술 다 하면은 선생님은 뭐 밖에 계시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아니고 안에서 설계도 제가 하고 끝나고 나서 지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간에는 아쿠아블레이션이 피가 많이 나는 수술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지혈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지혈을 할 때는 열이 어느 정도 가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지혈을 빨리 해서 출혈이 적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적게 해서 열 에너지를 적게 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술법입니다. 그래서 집도의가 설계하고 마무리까지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미흡하면 잘리지 말아야 될 구조물이 잘리겠죠. 그래서 기능장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마무리가 미흡하면 합병증, 출혈이라든지 다른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쿠아블레이션이라고 해서 다 무조건 좋은 건 사실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조금 정리하면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좀 되긴 했습니다. 이 방송을 혹시 다른 교수님들이나 또 원장님들이 보셨을 때 뭐 많이 해봤냐. 근데 아주 적게 해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다들은 누구보다 많이 했냐 그러면 수술법마다 다를 것 같아서 조금 수술법의 우위를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 강의의 주제가 다양한 전립선 비대증 수술법 중에 나한테 맞는 게 뭔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제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최종 결정은 이제 그 전문의와 깊은 상의를 통해서 결정하셔야겠지만 내가 전립선의 크기가 크다라고 했을 때 저는 홀랩이나 아쿠아블레이션이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아이틴드, 리줌, 유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80g 혹은 100g 이상의 환자에서는 권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100g 가까운 환자분들에서도 기능 보존을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유로리프트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재발률이 확실히 많이 올라가고 저는 아쿠아블레이션으로 다시 수술해 드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담도 그렇지만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내 몸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건데 사실은 2번씩 그런 수술을 받으신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크기가 큰 분들은 내가 기능적인 부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게 아니라면 홀랩 아쿠아블레이션 쪽으로 그리고 전립선 구조가 이상이 있다면 이 경우에도 홀랩 아쿠아블레이션입니다. 왜냐하면 구조를 잡기 위해서 홀랩은 완전하게 절제를 할 수 있고 아쿠아블레이션은 특히나 내괄약근까지도 어느 정도 보존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통해서 절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광복이 높은 거에 대해서 다른 쪽을 피해서 유로리프트를 삽입한다든지 아니면 리줌처럼 방광복이 높으면은 미심쩍어 하면서 수술해야 된다든지 아이틴드처럼 잘라내지 않고 일시적인 괴사를 통해서 해결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이상적인 구조에 유사하게 혹은 이상적인 구조로 다가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1번으로 권하고 싶은 건 홀랩과 아쿠아블레이션입니다.
그리고 기능 보존에 있어서는 기능의 보존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유로리프트가 100%를 자랑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유로리프트 그리고 최근에 있는 장기 데이터는 없지만 아이틴드도 상당히 권해드릴 만한 그런 시술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보면은 아쿠아블레이션이 기능 보존 중에 역행성 사정 확률이 예전에 비거대 전립선 80g 미만의 전립선에서 91% 혹은 93%라고 했는데 최근 연구 결과는 거의 96, 7%까지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저희 내부 기관 내부에서 통계를 냈을 때도 거의 97, 8% 정도까지도 보존이 되고 있어서 100%는 아니라도 좋다. 그래도 되면 좋겠다. 근데 구조나 크기 이상 있다. 그럼 아쿠아블레이션도 고려해 보실 만한 것 같고요. 리튬도 저는 최근에 더 많은 연구들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실제 현실에서 더 많이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만큼 리튬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에 유로리프트는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 적었습니다. 유로리프트는 위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홀랩 같은 경우에는 기능 보존 면에서는 조금 약한 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요실금도 일시적이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집도의 입장이고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1년 동안 쾌길 운동하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불편하실 수는 있고 그래도 1년이 지난 다음에는 확실하게 1%대 가까이 많이 떨어지고 또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해외 그 집도의 분들이 홀랩하시는 것도 보고 우리나라 집도의들이 홀랩하시는 것도 보면 우리나라 비뇨의학과 선생님들이 홀랩을 정말 잘하세요. 그래서 재발없게 정말 깔끔하고 정말 빠르게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그 소변 기능에 있어서는 정말 훌륭한 수술인데 기능 보존 면에 있어서 역행성 사정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일시적 요실금도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은 100%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방광 기능 손상 정도에 따라서 요거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를 선제적으로나 충분히 제대로 받지 않고 방광을 방치하게 되면 처음에는 소변이 굉장히 좀 급해집니다. 야간뇨가 생기기도 하고 빈뇨가 생기기도 하고 소변을 참지 못해서 실수하시기도 하고요. 여기서 더 진행이 돼버리면 방광 기능이 쭉 떨어져요. 어떤 분들은 힘이 배뇨근의 활성이 떨어지는 걸 오히려 급한 게 좀 없어져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잔뇨가 증가하고 신장 기능이 다칠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능이 손상이 많이 되신 분들은 저는 아이틴드나 리튬 유로리프트는 1번으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선폭에 있어서 방광 출구 이제 지수라는 게 있는데 방광 출구 폐색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 BOI라고 하는데 그 지수가 그렇게까지 호전이 많이 되지 않아요. 분명히 좋아지고 방광 기능도 호전이 되지만 호전이 더 빠르게 돼야 되고 더 이상 손상되면 안 되는 그런 방광을 가지고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한테는 홀랩이나 아쿠아블레이션 제대로 절제하고 재발 없게 절제하고 최대한 빨리 방광 회복을 가져가시는 걸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신경학적인 상태나 전신 상태에 따라서도 환자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수술이 좀 바뀔 수가 있는데요. 신경학적인 상태라는 거는 파킨슨이라든지 뇌 척수 손상이 있다든지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열어드려야 될 것이고 오랫동안 자세를 유지하기 힘든데 또 마취도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은 홀랩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술을 해드리기 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전신 상태는 마취에 대한 얘기인데 최근에는 많이 좋아져서 아쿠아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서는 척추 마취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엉덩이 조사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척추 협착증 있는 분들 미추 마취 정도를 많이 하고 아이틴드, 리튬, 유로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환자분과 상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가장 가볍게는 국소 마취 우리 이제 그냥 요도에 젤리 넣는 게 불쾌하긴 하지만 그 정도 마취로도 시술이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의 전신 상태에 따라서도 수술법들이 조금 바뀌고 제한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립선 크기도 정확하게 재줘야 되고 크기와 증상의 정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방광의 상태 특히나 많이들 무시되고 있는 게 전립선의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하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자분이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나는 기능 보존이 중요해. 나 정말 너무 지긋지긋해서 한 번에 해결되고 다시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저는 자다 깨는 것만 고쳐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나는 요도 카테터 7일 하는 거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루도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떤 걸 힘들어하고 어떤 걸 고치고 싶어하고 어떤 걸 보존하고 싶어하는가에 따라서 수술법은 계속 바뀔 것 같습니다. 계속 또 발전하는 분야기도 한데 사실 저는 이 정도면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법들은 참 많이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하나는 치료를 늦췄을 때 환자분들이 겪는 증상도 그렇고 수술 이후의 회복 기간도
어떤 수술법을 절제식, 비절제식이 아니라 이후에 방광 회복이 굉장히 오래 걸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불편감을 겪고 있고 말씀드렸던 분들에 해당하신다면은 어서 빨리 자기 진단을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 수술법들에 대해서 당장 수술 안 하시더라도 나한테 맞는 게 뭘지 상의를 해보시기를 좀 권해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질문을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김홍성님 질문 먼저 보겠습니다. 심장이 안 좋아서 마취가 걱정인데 혹시 전립선 비대증 수술 중에 마취가 아주 약하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에 대한 걱정 많이 하세요. 저희는 실제로 8, 90대 분들, 어떤 분들은 나이가 세 자릿수, 100세가 넘는 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또 하나는 그런 분들 제일 걱정은 수술에 대한 위험도 걱정도 있지만 이게 재발했을 때는 정말 지금보다도 나이가 더 많아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이 최근에 50대 분들도 저는 스텐트 하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뵀습니다. 스텐트 하시고 나는 아직 1년밖에 안 돼서 약을 못 끊는데 야간요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이것 때문에도 심장이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의사의 술기나 능숙도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실제로도 이제 그 두 개를 같이 쓰는 항혈전제를 두 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텐트 하신 지 얼마 안 됐거나 엊그제 수술하신 분도 와파린을 못 끊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기계식 밸브로 하고 오신 분인데 그런 분들도 안전하게 아쿠아블레이션 하시고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잘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는 언제든지 피가 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주의를 드리고 잘 또 설명을 드리고, 특히나 리튬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면에서는 장점은 확실히 있어요. 수증기가 그 자체로도 지혈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소변주를 오래 하신다는 단점은 있을지라도 구조가 맞는다고 하면 리튬 시술 이후에 피는 상당히 덜 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안 좋아서 다른 아스피린 같은 걸 드시더라도 충분히 되고, 또 심장이 다르면 뭐 부정맥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심부전증이 어느 정도 조금 있으신데 약을 통해서 해결하고 계시다든가 이런 분들은 전신 마취라든지 수면을 피해서 척추 마취를 통해서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마취만 하고 하시는 경우에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그래서 마취를 척추 마취를 했을 때는 사실은 모든 수술을 선택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맞춰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지인의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암과 비대증이 서로 관련이 있느냐, 비대증이 있으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요거는 두 가지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지면 PSA 수치, 보통 전립선 암 수치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PSA는 전립선 염증에서도 염에서도 올라가고 전립선 비대증에서도 올라가고 전립선 암에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피막의 어떤 자극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데 대부분 방치되다가 PSA가 높아서 1년에 한 번씩 고문당하듯이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건 암을 보기 위한 검사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당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이제 전립선 비대증 수술하시고 PSA가 떨어져서 이제 해방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로서는 소변을 해결해 드린 건데 다른 부분도 같이 해결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전립선 암 걱정이 되시고 PSA가 높아서 조직 검사를 계속 하고 계신데 소변이 불편하시다 그러면 비대증이 심해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확인을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졌을 때 전립선 암 발생 위험이 같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립선 암이 발견되신 분들 중에 또 이제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런 걸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최근에 미국에서는 아쿠아블레이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초기 암 같은 경우에 아쿠아블레이션을 했을 때 몸에 퍼지지 않는다는 결과들을 이미 초기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 전립선 암의 진행도 좀 늦춰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쪽으로 사용 허가가 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주목할 만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젊지만 소변이 자주 마르고 잔뇨감이 있으시다. 네, 중년 이후 만 40세 이후에 전립선 비대증이 생긴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김민님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구조에 문제가 있으실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제가 모르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소변을 조금 자주 비우셨다면 기능적인 방광 용적이 줄어든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일상에 불편함이 있으시면 나중에는 좀 사회적으로도 움츠리게 되는 분들도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평가해 주실 만한 의료기관을 찾으시길 좀 권해드립니다.
친가 쪽 어른들이 "예 비대증 수술을 받았는데 유전적 영향이 큰가요? 그렇다면 자녀들도 관리가 필요한" 예 비대증 유전적 영향이 상당히 크고 피부로도 체감을 합니다. 실제로 보호자분들이 오셔 가지고 아드님이 아버님 모시고 온 다음에 아드님도 수술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형제분들끼리 오신 다음에 같이 갑자기 이제 병실에 누워 계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네네. 그래서 자녀분들 관리는 전 요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불편감이 있을 때 무시하지 마셔라." 그래서 불편감이 있으면 조금 젊은 나이더라도 '아 나는 젊으니까 아니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비뇨기과 방문하셔서 검사 제대로 받아 보시길 꼭 권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저는 오늘 질문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답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것도 뭐 다른 루트 통해서나 비욘디 채널 통해서나 저희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 또 추가로 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문적인 주제고 깊은 주제일 수 있는데 다들 많이 궁금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